저녁 8시, 세상의 모든 집들이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로 채워질 시간. 고운솔의 작은 빌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찌개 냄새가 흘러나왔고, 거실의 작은 TV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평범하고 단란한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유리벽이 존재했다. 하준아, 약 먹을 시간. 고운솔은 8살배기 아들 강하준의 입에 약을 넣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세상 모든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하준이는 그녀의 세상 전부이자 그녀가 숨쉬는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골라 밥 위에 올려주었다. 고맙습니다, 은솔 이모. 하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모습을 식탁 맞은편에 앉은 또 다른 아이, 한별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별이 역시 8살, 하준이와 동갑이었다. 아이는 은솔과 똑 닮은 까만 눈동자와 오똑한 코를 가지고 있었다. 별이는 은솔의 친딸이었다. 하지만 은솔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별이에게 따뜻하게 머무른 적이 없었다. 내오도 어서 먹어. 밥 다 식겠다. 은솔은 별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함께 사는 세입자 아이에게 말하듯.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별이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밥알을 씹는 아이의 작은 턱이 서럽게 움직였다. 그날따라 별이는 참을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자랑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오늘따라 하준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유난히 더 따뜻했기 때문일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말을 작은 희망을 담아 내뱉고 말았다. 여마. 순간 주방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젓가락질을 하던 하준이의 손이 멈칫했고, TV에서 흘러나오던 만화 영화 주제가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은솔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도 차가워서 별이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지. 은솔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이 집에서는 나를 이모라고 부르라고 했을 텐데. 별이의 동그란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엄마는 더 차가워질 것이다. 아이는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죄송해요, 이모. 아이는 겨우 그 말을 내뱉고는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밥그릇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하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즐거웠던 저녁 식사는 그렇게 차가운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그날 밤 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엄마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은솔이 조향사로서의 꿈을 키웠던 세상의 모든 향기가 잠들어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5년 전 그 일이 있은 후로 작업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별이는 엄마가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작업실 안은 먼지가 자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향수병들과 이름 모를 향료들로 가득했다. 아이는 달빛에 의지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책상 밑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있는 상자였다. 아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은솔은 아이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작업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무 상자 앞 바닥에 숨어있던 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나무 상자에 자물쇠를 열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향수가 아닌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젊은 시절의 은솔이 있었다. 그녀는 배가 볼록하게 나온 채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남자는 하준이와 꼭 닮아 있었다. 은솔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미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죄책감과 딸을 향한 미안함이 뒤섞인 뼈아픈 고통의 눈물이었다. 어둠 속 책상 밑에 숨어있던 별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숨을 죽인 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엄마가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엄마의 슬픔이 저 사진 속의 남자와 그리고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5년간의 차가운 벽 뒤에 숨겨진 비밀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빗속의 밤이 있기 전까지 고은솔의 세상은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재능 있는 조향사였다. 그녀와 그녀의 첫사랑. 강민혁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동네의 작은 옥탑방에 살았다. 방은 좁았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으로 항상 따뜻했다. 민혁은 무명 뮤지션이었다. 그는 낡은 기타를 치며 은솔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고 은솔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향기를 모아 그를 위한 향수를 만들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솔의 배는 희망처럼 아름답게 불러왔고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별이라고 미리 지어두었다. 우리 딸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살라고. 민혁은 은솔의 배에 귀를 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위해 자작곡을 불러주곤 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던 시절이었다. 민혁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강하준.
하준이의 엄마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민혁은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은솔은 하준이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하준이 역시 그녀를 엄마처럼 따랐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곧 태어날 별이와 함께 내 식구가 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도 짧았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밤이었다. 하준이의 심장병 약이 떨어졌고, 민혁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오토바이를 몰고 빗속으로 나갔다. 은솔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의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왔다. 강민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날 밤 은솔의 세상이 멈췄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민혁의 오토바이를 덮쳤다고 했다. 병원 연관실, 하얀 천 아래 덮여있는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은솔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뱃속의 별이가 엄마의 절망을 느꼈는지 작게 몸을 뒤틀었다. 장례식장,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텅 빈 눈으로 영정 사진만 바라보던 그녀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품 있는 중년 여인이 다가왔다. 민혁의 어머니이자 거대 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고운 소리냐. 윤 회장은 사람들을 물리고 장례식장 구석으로 은솔을 불렀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그룹에 막대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은솔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민혁이는 사업을 한다며 회사 돈에 손을 댔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 너 같은 아이는 상상도 못할 게다. 그 빚 이제 네가 다 갚아야 할 텐데 뱃속의 아이까지 데리고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돈이야. 윤 회장의 목소리는 사악한 저주와도 같았다. 은솔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때 윤 회장은 구원의 손길처럼 혹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제안을 건넸다. 내가 그 빚을 모두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리고 내 유일한 핏줄인 하준이, 그 아이의 심장 수술비와 평생의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해주지.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조건이 있다. 윤 회장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네오는 오늘부터 하준이를 내 친아들처럼 키워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내 손자 하준이가 우리 강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녀는 은솔의 배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 그 아이는 세상에 없는 아이처럼 키워라. 하준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내 딸아이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할 게다. 절대로 내 입으로 그 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너와 내 딸아이를 그 빚더미 속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것은 선택을 가장한 잔인한 명령이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은솔은 그 악마의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현재 어둠 속 작업실 바닥에 숨어있던 별이는 엄마의 흐느낌을 들으며 함께 몸을 떨었다. 엄마가 잠든 것을 확인한 아이는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엄마가 열어둔 나무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엄마의 배가 불러있던 시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함께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엄마의 미소는 너무도 눈부셔서 별이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엄마는 저 아저씨와 함께 있을 때 저렇게 행복했구나. 나를 가졌을 때. 그런데 왜 지금의 엄마는 나를 보고 한 번도 저렇게 웃어주지 않는 걸까? 어린아이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작은 소녀의 마음을 차갑게 짓누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준의 작은 심장은 더 자주 경고 신호를 보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는 고은솔의 삶을 온통 병원이라는 공간에 올감했다. 그녀는 한때 세상의 모든 향기한 끼를 담아내려 했던 섬세한 손으로 이제는 하준이의 약병과 산소 마스크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먼지가 쌓여갔고 그녀의 꿈은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모든 시간과 돈 그리고 영혼은 오직 하준이를 위해 소진되고 있었다. 그 희생의 그늘 아래서 한별이는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엄마에게 떼를 쓰지 않았다. 하준 오빠가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힘들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아이는 혼자 숙제를 했고, 혼자 그림을 그렸으며, 혼자 슬픔을 삼키는 법을 배웠다. 엄마의 차가운 말, 이모라고 불러. 그 말은 이제 아이의 가슴에 박힌 작은 가시가 되어 아이를 얌전하고 말없는 아이로 만들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병동. 그곳은 아이들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지만 은솔에게는 집보다 더 익숙한 곳이 되어버렸다. 하준이, 오늘은 컨디션 어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하준이의 주치의인 이서진 교수의 등장이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소아심장 전문의로 그의 온화한 미소는 아픈 아이들과 지친 보호자들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은솔이 지치는 얼굴로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진은 하준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시선은 늘 따뜻했다. 진료를 마친 그는 늘 그렇듯 구석 의자에 인형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우리 별이는 오늘도 오빠 따라서 병원 오느라 고생이 많네. 그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아이의 그런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은솔의 비정상적인 모성애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준이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헌신을 넘어선 무언가 위태로운 집착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거대한 사랑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친딸인 별이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방치되고 있었다. 그는 진료실에서 은솔과 마주 앉았다. 하준이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네, 교수님. 어머님도 좀 쉬셔야 합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이에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가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그것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건네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은솔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방아쇠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돋아났다. 교수님은 하준이 치료에만 전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가정사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서진의 선의를,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위험한 접근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윤 회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하게 고립시켜왔다. 서진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자신의 딸을 걱정해주는 의사에게 저렇게까지 나를 세울 이유가 없다. 저토록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진료실을 나온 서진은 복도 창가에 홀로 서 있는 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손으로 유리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엄마와 오빠와 그리고 자기 자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림 속 엄마는 오빠의 손만 잡고 있었고 별이는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 그림이 서진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아이는 말보다 더 정직한 그림으로 자신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연구실에 남아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이 가족에게 하준이의 심장병보다 더 깊고 어두운 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결국 컴퓨터를 켜고 병원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강하준의 가족관계 기록을 열었다. 사망한 아버지의 이름, 강민혁. 서진은 무심코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인터넷에는 5년 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알리는 짧은 부고 기사 몇 개가 전부였다. 평범한 교통사고. 하지만 기사 말미에 그의 유가족으로 언급된 천명그룹 윤 회장이라는 이름이 서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천명그룹.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거대한 이름. 평범한 무명 뮤지션이었던 강민혁이 어떻게 천명그룹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의 아들인 하준이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할머니를 두고도 이렇게 힘겹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하고도 거대한 비밀의 문고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일 뿐이었다. 남의 가정사에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창문에 그림을 그리던 별이의 외로운 눈빛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엄마의 비밀을 목격한 그날 밤 이후 한별이의 세상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것은 엄마의 슬픔의 이유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차가움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아이는 작은 탐정이 되었다. 엄마와 하준 오빠가 병원에 가는 날이면 아이는 텅 빈 집안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비밀의 조각들을 찾기 시작했다. 아이는 엄마의 작업실, 그 낡은 나무 상자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하지만 상자는 다시 굳게 잠겨 있었다. 엄마는 열쇠를 다른 곳에 숨긴 것이 분명했다.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는 집안 구석구석, 엄마의 손길이 닿았을 법한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는 옷장 깊숙한 곳, 낡은 겨울 코트, 주머니 안에서 작고 서늘한 쇠붙이의 감촉을 느꼈다. 나무 상자의 열쇠였다. 별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지난번에 보았던 행복한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들어있었다. 빛바랜 편지 봉투 수십 개와 나무로 된 낡은 오르골이었다. 아이는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다. 아직 배우지 못한 한자들이 많았지만 아이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사진 속의 그 남자, 강민혁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나의 사랑, 나의 뮤즈, 은솔에게. 오늘도 나는 너를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었어. 우리 별이, 아빠 목소리 듣고 있니?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별이. 편지에는 아이 자신의 이름이 가득했다. 자신을 기다리는 아빠의 설렘과 자신을 품고 있던 엄마의 행복이 낡은 종이 위에서 생생하게 숨쉬고 있었다. 별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미움받는 아이가 아니었다. 최소한 태어나기 전에는 자신은 사랑의 증거였다. 아이는 다음으로 낡은 오르골을 집어들었다. 태엽을 감자. 익숙하지만 어딘가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민혁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별이를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였다. 하지만 오르골은 고장이 난 듯 몇 소절 연주되다 뚝 하고 멈춰버렸다. 마치 그들의 행복이 멈춰버린 그날처럼 별이는 편지들과 오르골을 품에 안았다. 이것들이 엄마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온 은솔은 작업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편지들과 오르골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별이를 보았다. 그 순간 은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누가 꺼내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편지에 내 이름이 있어요. 별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아이는 진실을 원했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은솔에게는 지난 5년간 지켜온 비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윤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약속을 어긴다면, 네, 딸아이를. 누가 내 엄마야? 은솔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아이의 손에서 편지들을 거칠게 빼앗았다. 그녀의 이성이 공포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함부로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녀는 편지들과 오르고를 다시 나무 상자 안에 던져놓고는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철컥 하고 잠기는 쇳소리가 별이의 마음에 박히는 소리 같았다. 나가 은솔의 절규에. 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작업실을 뛰쳐나갔다. 홀로 남은 은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또다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딸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밖에 몰랐다. 그날 밤, 은솔은 잠든 별이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별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다. 민혁의 흔적들을 다시 상자 안에 봉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가 남긴 낡은 책 몇 권도 함께 정리하다가 책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5년 전 민혁의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경찰의 최초 출동 보고서 사본이었다. 그녀는 이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다. 아마 민혁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책 속에 넣어둔 모양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사고, 경위, 현장 약도,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그녀가 장례식장에서 경찰에게 들었던 내용과 비슷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보고서의 마지막 현장 특이사항란에 멎었다. 사고 현장, 아스팔트 위, 가해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페인트, 조각 소량 발견. 하지만 폭우로 인해 대부분 유실됨. 상대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트럭으로 추정되나 야간이고 폭우가 심해 목격자가 차종 및 번호를 특정하지 못함. 트럭. 은솔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명 윤 회장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민혁이가 빗길에 혼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 사고였다고. 그래서 가해자도 보상금도 없었던 것이라고. 그런데 왜 경찰의 최초 보고서에는 상대 차량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는 것일까?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슬픈 사고였다고, 불운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거대한 거짓말의 냄새가 그녀의 예민한 조향사의 코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경찰 보고서에서 발견한 트럭이라는 단어는 고은솔의 마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거대한 의심의 파도가 되어
그녀의 평온을 위협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윤 회장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서류 한 장이 그녀가 굳게 믿어왔던 진실의 세계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뒤 불길한 손님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빌라 앞에 멈춰서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우아한 실크 투피스, 차림의 윤 회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초라한 동네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권위를 뿜어냈다. 할머니, 하준이는 윤 회장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윤 회장의 얼음 같던 얼굴에 잠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손주를 위해서는 기꺼이 가면을 쓸 수 있는 여자였다. 우리 강아지 그새 또 컸구나.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명품 쇼핑백들을 하준에게 안겨주었다. 최신형 게임기와 수십만 원짜리 브랜드 옷들. 하준이는 신이 났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은솔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리고 그 광경을 현관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별이의 작은 눈동자가 있었다. 윤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인 듯 별이를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에는 단 한순간의 머무름도 작은 호기심도 없었다. 완벽한 무시. 그것은 어떤 폭언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었다. 별이는 상처받은 얼굴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윤 회장은 하준이와 한참을 놀아주며 자애로운 할머니의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하준이가 잠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순간 그녀의 표정은 다시 원래 냉혹함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은솔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하준이 심장 수술 문제로 병원에 자주 드나든다고 들었다. 네, 회장님.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 유일한 핏줄이다. 세상 최고의 의술을 써서라도 살려낼 테니.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독이 서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러니 너는 네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나는 네가 5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녀의 시선이 별이가 사라진 방문 쪽을 향했다. 누가 우리 강씨,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인지, 그리고 누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지 내 딸아이에게도 확실히 가르쳐두는 게 좋을 게다. 감히 분수를 모르고 엉뚱한 욕심을 품지 않도록.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은솔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같은 시각 이서진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강민혁의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았다. 천명객 그룹의 유일한 아들이 당한 사고인데 수사가 너무 빨리 그리고 허술하게 종결되었다. 그는 망설이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저 서진입니다. 부탁 하나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5년 전 강민혁의 뺑소니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달라고 부탁했다. 몇 시간 뒤 선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서진, 너 이 사건에
괜히 끼어들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야.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 윗선에서 그냥 조용히 덮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더군.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트럭도 결국 찾지 못했고, 뭔가 구린 구석이 아주 많은 사건이야. 선배의 말은 서진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외부의 압력. 대체 누가, 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일까? 다시 은솔의 집. 윤 회장이 돌아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은솔은 멍하니 앉아 자신이 며칠 전 발견했던 경찰의 최초 출동 보고서를 다시 꺼내들었다. 가하의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페인트 조각,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트럭. 그런데 왜 윤 회장은 자신에게 단독 사고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왜 아들을 죽게 만든 뺑소니범을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처음부터 민혁과 자신의 관계를 반대했었다.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만약 그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 모든 것이 자신과 민혁을 갈라놓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다면, 그 생각에 다다르자 은솔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이 거대한 거짓말의 무대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무대의 연출가는 바로 하준이의 할머니 윤 회장이었다. 의심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일상을 좀먹었다. 고은솔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강민혁의 죽음 뒤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는 그녀의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의심의 실체를 파헤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하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예전보다 더 자주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파랗게 질린 입술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날이 많아졌다. 결국 이서진 교수는 은솔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하준이의 심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뿐입니다. 심장 이식. 그 단어의 무게가 은솔의 어깨를 짓눌렀다. 수술을 받는다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수술비와 평생을 먹어야 하는 면역억제제 비용을 감당할 길이 막막했다. 수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겠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수밖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은솔은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하준이에게, 그리고 죽은 민혁에게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그날부터 그녀는 미친 듯이 돈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녀는 은행을 찾아가고 빌릴 수 있는 모든 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작은 빌라를 담보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민혁과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재산, 작은 향수 작업실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작업실의 모든 기구와 향료들을 헐값에 정리하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 일부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하준이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희생과 절망을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별이었다. 별이는 엄마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한숨 쉬는 것을 보았다. 돈 문제로 누군가와 힘겹게 통화하는 목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하준 오빠의 병원비 때문에 엄마가 가장 아끼던 작업실을 팔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다. 나 때문에, 나만 없었으면 엄마는 하준이 오빠를 돌보는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나만 없었으면 엄마는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차가운 말, 이모라고 불러. 그 말은 이제 아이의 마음속에서 너는 내 짐이야라는 잔인한 속삭임으로 변해 있었다.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아이는 생각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은솔은 별이의 방에 들렀다. 아이는 잠든 척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은솔은 아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지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별아,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하준이 수술만 끝나면 그때는 우리 별이도 꼭.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준이를 살리고 나면 윤 회장과의 지긋지긋한 약속을 깨고 딸아이를 마음껏 사랑해 주리라. 그녀는 매일 밤 다짐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별이는 그 뒷말을 듣지 못했다. 아이의 귀에는 오직 하준이만. 하준이 수술만 끝나면 이라는 말만이 전부였다. 그래, 하준이 오빠만 괜찮아지면 돼. 그러려면 내가 사라져야 해. 결국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했다. 다음 날 새벽, 은솔은 하준이를 돌보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떠났다. 별이는 그 틈을 타 자신의 작은 가방에 낡은 옷 몇 가지와 유일한 보물인 엄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서툰 글씨로 쓴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다. 엄마에게 태어나서 미안해요. 이제 더 이상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 하준이 오빠 꼭 나게 해주세요. 아이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작은 소녀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스스로를 지워버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솔은 텅 빈 집안의 적막함에 불안감을 느꼈다. 별아, 한별 어디 있니? 그녀는 집안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가 들어왔다. 태어나서 미안해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은솔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하준이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희생이 결국 자신의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버린 것이다. 안 돼, 안 돼, 벼라. 그녀의 절규가 텅 빈 집안을 울렸다. 때마침 그녀에게 걸려온 서진의 전화. 그는 하준이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화한 것이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뿐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서진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그녀는 이미 복도에서 실신한 후였다. 한 손에는 딸아이가 남긴 잔인한 편지를 꼭 쥔 채 하얀 병원 천장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고은솔은 자신이 실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방금 링거를 맞으셨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곁을 지키고 있던 이서진 교수가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은솔의 시선이 다급하게 주변을 훑었다. 우리 별이는요, 사람들을 풀어서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서진의 위로에도 은솔의 얼굴에 드리워진 절망은 걷히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딸아이가 남긴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태어나서 미안해요. 그 글자들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그녀의 손가방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굳게 닫혀 있던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봇물 터지던 울음을 터뜨리며 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우리 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녀는 윤 회장과의 끔찍했던 첫 만남부터 잔인했던 약속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다. 민혁 씨가 죽기 전에 회사에 큰 빚을 졌대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이라고. 윤 회장님이 그 빚을 전부 없애주고 하준이 병원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우리 별이를 없는 아이처럼 키우라고. 은솔은 흐느끼며 말했다. 하준이가 강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니까 그 아이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별이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딸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그렇게 5년을 저는 제 딸을 제 손으로 매일같이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엄마인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자책하며 오열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골마 터진 상처가 쏟아져 나오는 처절한 참회였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야기가 어딘가 이상했다. 1000명계 그룹 같은 거대 기업이 고작 며느리 하나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죽은 아들에게 빚을 뒤집어 씌우고 손녀를 유령처럼 살게 만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윤 회장이라는 여자는 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사람처럼 보였다. 민혁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거짓말, 그리고 이제는 이 거대한 빚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 자기적이었다. 마치 은솔이라는 한 여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녀의 죄책감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정교한 각본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은솔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어머님, 지금은 아무 생각 마시고 기운부터 차리세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하준이와 별이 모두 제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단단한 결의가 실려 있었다. 그는 병실을 나와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지난번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알려주었던 경찰청의 선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배, 저예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선배에게 1000명그룹의 내부 비자금이나 과거 강민혁의 이름으로 집행된 대규모 대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윤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결과는 1시간 만에 나왔다. 이서진, 내 말대로 이상하더군. 선배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강민혁 씨 이름으로는 그 어떤 대출 기록도 비자금 조성 혐의도 없어. 오히려 그 친구 회사에서는 평판이 아주 좋았더군. 성실하고 정직하고 회사 돈에 손을 댈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 역시 서진의 예상이 맞았다. 빚 이야기는 전부 윤 회장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토록 잔인한 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비극의 방관자로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의사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쳤다. 그리고는 차 키를 챙겨 들고 병원을 나섰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여의도 1000명그룹의 본사 빌딩이었다. 그는 은솔을 그리고 그 가여운 두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들어가 그 추악한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환자의 주치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싸우는 한 명의 전사였다. 1000명그룹 본사 빌딩 최고층 회장실. 윤 회장은 조금 전 하준이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뜻밖의 손님을 알렸다. 회장님, 서울대병원 이서진 교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준 군의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윤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의사가
직접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손님을 안으로 들였다. 이서진은 평소의 부드러운 의사 가운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온화한 미소 대신 진실을 마주하려는 자의 굳은 결의가 엿보였다. 무세운 일로 여기까지 왔나. 이 교수, 하준이에게 문제라도 생긴 건가? 하준 군은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뵌 것은 하준 군의 아버지, 고 강민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진의 말에 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죽은 내 아들 이야기는 해서 못하나. 회장님께서는 강민혁 씨의 사인을 빗길에 미끄러진 단독 사고라고 알고 계십니까? 서진은 그녀가 거짓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경찰청 선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경찰의 최초 출동 보고서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트럭과의 충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서둘러 종결되었습니다. 어머님으로서 아드님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덮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윤 회장의 위선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서진을 꿰뚫어 볼 듯한 눈으로 노려보다가 이내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알아봤군. 그래서 자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 의사 양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만함과 냉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단독 사고가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민혁이는 어리석은 아이였어. 고아 출신에 가진 것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던지려 했지. 나는 어미로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었을 뿐이다. 바로잡다니요. 그게 무슨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을, 우리 가문의 미래를 망치게 둘 수는 없잖나. 그래서 사람을 좀 썼다. 사고를 위장해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죽일 생각까진 없었어. 그저 겁을 줘서 정신을 차리게 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운전기사놈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일이 좀 커져버렸더군. 서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아들을 잃은 비통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들의 죽음마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괴물이었다. 빚 이야기도 전부 거짓이었군요. 물론이지. 윤 회장은 비웃었다. 고운설, 그 계집애는 순진하고 멍청했어. 죽은 아들의 빚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내 손자의 양육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지워주니 지난 5년간 충실한 개처럼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더군. 자신의 딸을 학대하면서까지 말이야. 아주 완벽한 각본이었지. 내 핏줄은 내 손으로 거두고 더러운 핏줄은 스스로 지워지게 만들었으니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만족한다는 듯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만족했나? 이 교수 자네가 원하던 진실이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네는 일개 의사일 뿐이고, 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000명 그룹의 회장이니까 내 말 한마디면 자네 의사 가운을 벗기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그녀의 협박이 서재를 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교지 말. 문 밖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과 윤 회장이 놀라 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의 은솔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겁에 질린 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은솔은 조금 전 경찰서에서 별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준 서진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연구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들려오는 윤 회장의 목소리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 섰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들어버렸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민혁의 빚도, 그의 죽음이 불운한 사고였다는 것도, 자신의 5년간의 희생과 딸에게 주었던 상처, 그 모든 것이 이 악마 같은 여자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잔인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대가는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의 생명이었다. 은솔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윤 회장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의 지독한 증오와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그 순수한 물음이 끔찍한 진실이 폭로된 이 지옥 같은 공간에 더욱 비극적으로 울려 퍼졌다. 깨어 거짓말. 고은솔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차가운 탄식이었다. 그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쥔 채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고아, 소녀의 눈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신의 딸을 학대해야만 했던 지난 5년간의 모든 고통과 분노가 지옥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윤 회장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냉혹한 표정을 되찾았다. 엿듣는 버릇까지 있었나 보구나. 잘 됐다. 어차피 알아야 할 진실이었으니 어떻게 당신이 사람이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은솔이 절규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 위에는 녹음 중이라는 빨간색 아이콘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안팀과 경찰에 동시에 연락을 취했다. 녹음감이 나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해 당장 내놔. 윤 회장이 은솔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서진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당신의 그 추악한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윤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잠시 후 병원 보안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서진이 건넨 녹음 파일과 과거 사건 기록은 그녀를 올가맬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한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로 허무하게 연행되었다. 악마가 사라진 방 안에는 은솔과 별이 그리고 서진 세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솔은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거짓의 산이 무너져 내렸음에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딸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딸아이와 눈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아이를 외면했고 밀어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비로소 딸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과 똑 닮은 까만 눈동자. 그 안에 가득 고여있는 깊은 슬픔과 상처. 별아, 그녀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려 나왔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딸.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딸아이의 작은 몸을 품에 끌어안았다. 너무도 작고 가녀린 몸, 이 작은 몸으로 그 모진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은솔의 뜨거운 눈물이 별이의 어깨를 적셨다. 별이는 엄마의 품이 너무도 따뜻해서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다. 늘 자신을 밀어내던 차가운 손이 지금은 자신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아이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지난 5년간의 서름과 그리움이 하나의 단어가 되어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엄마. 아이가 목 놓아 울며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을 불렀다. 그 부름에 은솔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딸아이를 더 꽉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래, 우리 별이. 엄마 여기 있어. 엄마야. 두 사람은 아주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5년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두 영혼의 뜨거운 화해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차마 방해할 수 없어 조용히 돌아서서 눈가를 훔쳤다. 며칠 뒤 하준이의 심장 이식 수술 날이 밝았다. 기적처럼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가 나타났다. 수술실 앞. 은솔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별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수술실에 램프가 꺼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서진이 수술복 차림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솔과 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회복실. 마취에서 깨어난 하준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가슴에는 새로운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었다. 은솔은 잠든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할머니의 끔찍한 죄를 평생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다. 이 아이는 그 어떤 어둠도 모른 채 그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만 했다. 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준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다. 진짜 동생이 오빠를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은솔은 나란히 서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왼쪽에는 친딸 별이가, 오른쪽에는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 그자의 아들 하준이가 있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엄마가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가족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윤 회장의 범죄는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들의 사랑을 막기 위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재벌 총수의 추악한 진실 앞에 세상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그녀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천명그룹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다. 그 모든 소란과 폭풍이 지나간 후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며 조용히 흘러갔다. 1년 후 서촌의 한적한 골목길,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공방의 유리창에는 별과 하준, 비열 앤 하준이라는 예쁜 송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고운 소리 다시 문을 연 그녀의 작은 향수 공방이었다. 예전의 작업실보다 더 작고 소박했지만 그곳은 희망과 치유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공방 안에서는 은솔이 섬세한 손길로 향료를 배합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별이가 조약 노트를 정리하며 엄마를 돕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5년간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밝고 씩씩한 웃음이 아이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이 향기 너무 좋다. 꼭 솜사탕 같아. 우리 별이 코는 못 속인다니까. 은솔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하준이 역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 아이는 이제 병원이 아닌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평범한 소년이 되었다. 아이는 듬직한 오빠가 되어 항상 동생 별이를 챙기고 보호했다. 세 사람은 이제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하고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오늘은 별이의 9번째 생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공방의 문을 열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든 이서진이었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의사가 아닌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 공주님, 생일 축하해. 서진이 별이의 머리 위로 작은 왕관을 씌워주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네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 파티를 시작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별이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는 힘껏 촛불을 껐다. 별아, 무슨 소원 빌었어? 하준이의 물음에